부채는 한 글자로 우리가 채무라고 빚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 다른 말로 빚.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부채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 채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우리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죠. 유동부채. 1년 초과돼서 갚아야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과거에는 고정부채라고 했죠. 비유동부채.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죠. 유동부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의 부채를 말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얘기는 현금이 투입해서 다시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을 볼 수 있죠.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보고기간 1년 이상 결제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로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 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한다. 유동부채는 우리가 단기차입금, 매입채무라 하면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매입채무의 반대는 매출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부채를 의미한다. 기준을 우리가 되게 학습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보다는 1년 이내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 1년 초과해서 갚아야 하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유동부채의 종류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죠. 미지급 비용 등이 유동부채고, 비유동부채는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등이 비유동부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매입채무를 하면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우리는 매입채무로 할 수 있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건 전자제품이죠.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건 승용차죠.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팔고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트럭을 팔고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즉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외상으로 해야지 우리가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 받으렴 이렇게 하듯이 원재료, 상품, 상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사거나 상품을 사야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입채무는 우리가 매출채권하고 상대적으로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했을 때만 지급어음이 생겨요. 상거래에서 발생했을 때만 외상매입금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어음 발행 지급 시 회계 처리, 원재료 등 재고자산 구입 시 어음을 발행해야지만 지급어음이다. 분결하면 차변의 원재료 자산의 중과로 1,000원, 대변의 지급어음 1,000원 이렇게 지급어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해주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원재료를 사고 외상으로 해야지만 원재료 차변에 1,000원, 외상 매입금, 부채의 중과로 1,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해야지만 외상 매입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외에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걸 사고 돈을 안 주게 되면 미지급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지급어음이 아니고.
그리고 금전 소비 대차에 의한 어음 발행 단기 차입금으로 돈을 빌리는데 어음을 발행하면 차입금으로 본다는 거죠. 소비 대차를 했을 때. 갚아야 되고 받아야 될 걸 서로 대체시켰을 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현금을 빌렸어요. 차변의 현금 1억. 1년 이내 갚아야 됩니다. 대변의 부채이중과 단기 차입금 1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년이 넘으면 단기 차입금 대신에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에 속하겠죠.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닌 외상거래는 미지급금이에요. 상거래 이외에 생기는 외상거래는. 상거래가 아니고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이고요. 그래서 비품을 사고 차변의 자산해준과 비품 10만원. 어음을 발행해 주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10만원. 비품을 사고 한 달 있다 주기로 하다 외상으로 하다 차변에 비품 1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0만원이죠. 여기가 지급어음이 나올 수 있는 건 원재료나 상품을 샀을 때 지급어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면 매출채권이 나오고 매출채권을 우리는 받으러옴하고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로 미지급금의 반대는 우리가 미수금으로 볼 수 있겠죠. 미수금. 미수금은 결국에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고 돈을 받게 되면 미지급금의 반대인 미수금이 나올 수 있겠죠. 비품을 매각하고 10만원 매각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다 그러면 미수금 10만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에서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먼저 줄 수도 있고 먼저 받을 수도 있겠죠. 먼저 지급하게 되면 돈은 먼저 받게 되면은 예금이 들어오고 선수금이 생기는 거고 먼저 지급하면 반대로 먼저 지급하면 반대로 선급금이라고 하겠죠. 선급금. 그리고 돈이 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예금 이렇게 나가겠죠. 반대로 받는 사람은 보통 예금, 선수금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받은 만큼 물건을 갚아야 되니까 매출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으로 매출이 잡혀지겠죠. 그러면 얘가 미리 보통 예금 1,000원 잡았다. 1,000원 잡았다. 그러면 선수금 1,000원이 되겠죠. 제품을 10,000원어치 했습니다. 수익의 발생으로. 그러면 이 선수금은 이렇게 빠지는 거죠. 1,000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받게 되면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되고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반대는 그러면 계약금을 선급금을 준 거가 되니까 이렇게 선급금을 대변에 빠지면서 나머지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외상매입금이. 그리고 선급금이 대변에 빠지고 그리고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오겠죠. 지급하는 입장에서 선급금, 선수금의 반대말, 선급금. 받는 입장에서는 선수금이라고 해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가. 자, 우리가 월급을 주게 되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게 되면 급여가 1,000원인데 세금을 떼고 주겠죠? 1,000원이면 세금을 떼고 나머지 다음 달에 주거나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금이 나가면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거고. 자, 이 예수금은 우리가 4대 보험을 얘기할 수 있죠. 소득세와 간이세액 적용표에 의한 소득세, 소득세 10% 지방소득세. 회사가 잠깐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죠. 그걸 잠깐 보관하고 있으면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금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납부하게 되면 보통예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금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인데 이 반대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가 나오죠. 이자를 들어오는데 세금을 띄고 들어온다. 그래서 예금이 900원밖에 안 들어온다. 자산해준가 보통예금. 그러면 이 100원은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선납세금. 선납세금 100원.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자, 가수금은 출장을 간 사람이 출장 가서 돈을 입금을 시켜와요. 그런데 이 입금이 왜 입금이 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임시로 가수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가수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가수금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를 받은 거다, 계약금을 받은 거다, 외상대금을 받은 거다 이렇게 판명을 시켰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부채계정이에요. 가수금하고 비슷하지만 출장을 갔다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가지급금이 생기죠. 가지급금. 그리고 그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와야지만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중빙을 붙여서 보고를 해오겠죠. 10,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9,000원만 썼다고 보고하면 여비교통비가 9,000원이 되고 100원, 1,000원은 현금으로 반납을 할 수 있겠네요.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급금이 가수금의 또 반대 성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출장 가는 가지급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임원이나 대표이사들이 돈을 가져가야 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누군 임원 가지급금 처리해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인정이자 계산하는 그런 가지급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은행에 돈을 장기간 3년 만기, 5년 만기를 빌렸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도래하면은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부채이중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결산 시점에. 그러면 다음 연도 가가지고 이제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갚으면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장기차입금으로 은행하고 합의하에 결과를 몇 년 연장한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가 올 수 있죠. 장기부채가. 그리고 대변에 다시 만기가 연장됐으니까 장기차입금이 다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채이중과로, 비유동 부채이중과로. 그래서 장기차입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차입금이 왔다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유동성 장기부채를 다시 만기를 연장하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다시 차변으로 오면서 대변의 장기차입금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수익은 순수한 결산 때 생기는 거예요. 결산 때. 자, 임대료를 받았는데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았다. 이자를 받았는데 1년치 이자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예금 12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수익의 발생으로 120만 원 이렇게 잡히겠죠. 그런데 이게 1년치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치면 12달이니까 10월 달에 받았다.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0만 원만 임대료가 여기 잡혀야 되는 거죠. 30만 원만. 3개월치 임대료 30만 원만 잡혀야 되는 거죠. 30만 원만. 그런데 너무 많이 120만 원이 잡혔으니까 그 중에 9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니야. 차변으로. 9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니야. 차변에. 그럼 뭐야? 선수수익이야. 이런 식으로 수익의 실현에 의해서 30만 원만 실현된 걸로 보고 90만 원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거다. 만약에 이 120만 원을 애초에 받을 때 임대료를 잡지 않고 예금을 120만 원을 잡을 때 선수 수익으로 120만 원을 잡았다면 3개월 지났으니까 이 중에 30만 원은 선수 수익이 아니야. 경과된 거야. 임대료야.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붕괴가 생길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수익이 최초에 받을 때 이렇게 임대료로 받으면 미경과된 90만 원을 선수 수익으로 잡는 거고, 임대료 120만 원을 받았을 때 선수 수익으로 잡으면 경과된 3개월치에 대해서 30만 원을 선수 수익이 아니야, 임대료야,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역시 이것도 결산 때 나오는 거죠. 결산 시점에. 이번 연도에 져야 되는 이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실현주의로 보고요. 이번 연도에 발생된 이자가 100만 원인데 아직 돈이 안 나갔어요. 다음 연도에 나가는 약정이에요. 그래도 돈이 안 나갔더라도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를 잡는 거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비용의 발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자가 한꺼번에 3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이 미지급 비용이 100만 원이 없어지고 다음 연도 200만 원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돈이 안 나갔더라도.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산하죠.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산합니다. 추정하면 손익계산서 마지막 5구분에 법인세 등이 나오죠. 법인세 등이 1,000원이다. 그러면 먼저 받은 세금이 선납세금이 있으면 먼저 준 선납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 900원. 또는 부가세 정리를 하게 되죠.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나왔다가 차변으로 없어지겠죠. 정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가 많겠죠. 아무래도 매입하면 차변에 있던 대급금이 대변에 가죠. 부가세 대급금 500원. 그 나머지 500원은 세무서에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말일날 정리할 때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잡기도 하는 거죠. 미지급 세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부채 계정으로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제품 매출 그러면 제품 매출이 10만 원이면 항상 10%의 만 원의 부가세를 징수시켜서 거래소로서 가지고 있다가 대급금하고 상계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계정.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 자, 미지급 배당금. 이건 배당을 결의를 하죠. 우리가 정기분의 2월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 대변에 나오는데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을 2월 말이나 3월 달에 결의를 하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1,000원 잡고 이익준비금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원 잡고 원래 현금 배당의 10%인데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 잡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의 증가로 이때 나오는 거죠.
배당을 결의했을 때. 그러면 800원 잡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요 미지급 배당금의 10% 80원이 나와야 되는데 분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게 80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동부채를 정리를 했어요. 유동부채. 최저 한도액이 10%니까요. 다시 말하면 미지급 배당금 800원에 최저 한도액이 최저 적립액이 상법에 이 금전 배당의 10%니까 이게 80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유동부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1년 넘어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회사는 발행할 수 있는 게 주식과 사채죠. 주식과 사채.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기듯이 A회사가 순자산에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시장에다가 증권시장에다가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간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주게 되죠. 이자. 그게 유가증권이자, 단수이자, 끝수이자. 시장에는 우리 회사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회사들의 채권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이자율이 만약에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유효 이자율보다 적어지면은 투자를 안 하니까 액면 이자가 적어지면 투자를 안 하니까 할인 발행이 생기는 거죠. 할인 발행이. 액면 이자가 많으면 할증 발행이 생기겠죠.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액면 이자율이란 사채 발행 기업이 지급할 사채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항상 액면 금액으로 사채 이자를 주게 되죠. 발행할 당시에 덜 받고 발행하면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 삼각해서 이자 비용을 가산하거나 만약에 할증 발행했으면 이자 비용이 감소되거나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자율을 의미하며 시장 이자율은 실제 시장에서 지급되는 이자를 말하죠. 이 시장 이자율이 사채 발행 기업에 실제 부담하는 이자와 이자율이 되면 이를 유효 이자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발행할 때 덜 받고 발행한 게 결국에 이자 비용에 가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사채는 우리 회사 액면 이자율과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이자율이 동일하면 평가 발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가 발행.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발행에 의해서 돈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동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사채. 액면 발행을 해도 액면 금액 10,000원. 액면 발행을 해도 액면 금액 10,000원이고 할증 발행을 해도 액면 금액 10,000원이에요. 할인 발행을 해도 액면 금액 10,000원이에요. 항상 사채를 발행하면 액면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사채가 되는 거죠. 사채 발행만 액면 금액이 아니라 사채를 갚을 때, 사채를 상환할 때도 항상 차변에 액면 금액으로 사채가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증거로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을 상환하는 거죠.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을 감채적립금이라고 하죠. 감채적립금. 적극적 적립금. 감채적립금.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들어갔으면 감채기금이라고 하죠. 감채기금. 자, 액면 발행은 이자율이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것도 10,000원인데 입금이 된 것도 10,000원이죠. 평가 발행이라고 말을 하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은 액면 발행하고 틀리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 회사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더 받게 된단 말이죠. 더 받게 되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 1,000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환입이라는 말도 쓰는데 상각이란 말을 쓰죠. 차이나는 갭만큼 없애주면서 차변에 없애주면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감소 효과를 더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 되니까 덜 받은 효과가 생기죠. 덜 받은 효과가. 얘는 이자 비용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나가요. 하지만 이렇게 덜 받은 금액은 액면 이자와 유효 이자율로 따져서 차이나는 갭만큼 대변에 없애주면서 이자 비용이 가산하는 효과가 오는 거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래서 중과되는 효과가 덜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항상 사채,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운전자금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채는 일정 기간에 갚아야 되는데 수시 상환도 할 수 있죠. 상환하게 되면 할증 발행 차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이나 환입을 해서 이자 비용을 우리가 가감한다라고 보시고 액면 이자를 줄 때마다 이 덜 받거나 더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비용 가상 감산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채 이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사채로 적혀요. 사채로. 외상매출금 밑에 차감이 적히듯이 우리 장부에 보면은 시산표에 보면은 외상매출금 밑에 또는 건물 밑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이런 거 적히죠. 외상매출금이 1,000원인데 대손충당금이 10원이면 990원 이렇게 차감형 형식으로 건물이 1,000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원이면 여기 990원으로 차감하로 적히듯이 사채도 마찬가지 액면금액 5천만 원이지만 덜 받고 발행한 이자율이 적어서 덜 받고 발행한 금액이 있다면 이걸 빼서 장부 금액이 4,500만 원이 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중과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얘가 상각되면서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면서 점차적으로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이자 비용에 가산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중과되는 효과가 와요. 반면에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오죠.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로 환입이 된다, 상각한다는 개념도 쓰지만 감소하는 효과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간 재비용을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가감하는 효과로 돈이 들어갔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더 받은 금액에서 빼거나 이렇게 처리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연자산이라고 했었죠. 이연자산. 자산을 넘겨서 상각시키는, 이연시키는 자산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연자산 개념이 없어졌죠. 창업비, 개업비, 신주 발행비 등 이런 이연자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이런 사채를 발행할 때 인쇄비,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 바로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해서 결국에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 우리가 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처리, 덜 받은 거에 대한 처리, 더 받은 거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앞장에서 요 할증 발행 차금은 더 받은 거죠. 할인 발행 차금은 덜 받은 거죠. 이자율이 우리 회사가 높기 때문에 돈을 더 받고 발행한 거죠. 이자율이 우리 회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덜 받고 2,000원 덜 받고 발행한 거죠. 이 덜 받고 발행한 건 이자 비용이 가산이 되는 거고 이 더 받고 발행하는 건 이자 비용이 차감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덜 받거나 더 받은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또는 환입을 하고 그래서 이자에 가감을 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자 비용을 줄 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예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액면 이자다. 그러면 덜 받고 발행한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아까 이쪽에 보면 덜 받고 발행한 게 차변에 있었죠. 이 차변에 있는 금액이 유효이자율법으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래가지고 없어지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이 11만 원이 됩니다. 11만 원이. 만약에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이라면 똑같이 대변의 예금은 10만 원이 나가고 자산의 감소로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더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더 받은 금액이 있죠. 할증 발행 차금. 요게 차변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차변으로 할증 발행 차금이 이쪽으로 오면서 금액은 틀리지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오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발행할 당시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더 받은 거는 이자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오고 덜 받은 게 있었으면 더 받은 게 있으면 감소 효과가 오지만 덜 받은 게 있었으면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다 대변으로 오면서 이자 비용이 중과 효과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액면 발행일 때는 평가 발행일 때는 환입액 똑같고 액면이자 매번 1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똑같고요. 장부가액 불변하죠. 할인 발행일 때는 환입액이 매년 중과하죠. 유효이자율법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중과하고 장부 금액도 중과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지금 4,500만 원인데 매년마다 4,600만 원, 4,700만 원, 4,800만 원 하면서 나중에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 발행일 때는. 그래서 중과가 된다는 거죠. 중과가 매년 중과가 장부 금액이. 할증 발행일 때는 환입액은 중과가 돼요. 그러지만 이자 비용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할증 발행이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감소가 되죠. 감소가. 그리고 장부 금액도 감소가 돼요. 할증 발행일 때는 장부가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사채가 이렇게 있으면 5천만 원이다. 할증 발행 차금이다. 할증 발행 차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장부 금액이 5,500만 원이 적혀요. 5,500만 원이. 5,500만 원이 적히는데 이게 계속 환입되면서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똑같이 여기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얘도 차후에는 얘가 줄어들면서 결국에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그래서 다 중간인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할증 발행일 때 이자 비용은 감소하고 장부 금액은 감소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중가지만 감소가 생긴다.